주식 투자는 승률 게임 아니에요. 손실을 작게 가져가는 게 졌지만 승리한 걸 수도 있다고요. 이 헤지펀드 전략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롱숏 에쿼티라 그래서 그 롱숏 전략이고요. 제일 많은 게. 그래서 롱숏 전략이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우리들은 투자를 한쪽밖에는 못 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 사서 가격이 또 높아질 때 팔려는 투자잖아요. 이게 롱 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숏 투자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아까 공매도 말씀드릴 때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그런 투자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숏 투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투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공매도를 할 수 있고 롱을 투자할 수 있는데 이걸 한 번에 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느냐. 이게 헤지펀드들이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인 거예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둘 다 우리나라의 그 내수 관련된 화장품 업종이잖아요. 화장품 업종인데 그 두 개 회사가 같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어떤 시점에 2011년도 7월 달에 봤더니 LG생활건강은 올라갈 요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요인들 때문에 빠질 거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헤지펀드는 어떻게 하냐면 LG생활건강은 올라간다에 투자하고 아모레퍼시픽은 떨어진다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좋으냐면 올라간다에다 투자했으면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이 없고 떨어진다는 거에다 투자했으면 올라가 버리면 손해가 없는데 손해가 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LG생활건강은 0.9% 올랐고 아모레퍼시픽은 17%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롱숏 펀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의 수익률을 합친 수익률을 양쪽 다 먹게 돼요. 그래서 이걸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하고 이런 식의 투자가 지금 많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반대 입장에 들어갈 때가 종종 있는 거죠. 하나가 수혜를 입으면 하나가 그거에 반대로 손해가 나는 그런 구간들을 같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럴 때 지금처럼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빠질 거라고 투자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매도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는 헤지펀드는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주식을 빌린 형태를 통해서 아모레퍼시픽에 떨어진다 투자를 숏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헤지펀드들이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제가 한 15년 20년 이쪽에 있었는데 이 시장이 좀 하락에 훨씬 더 민감한 편이에요. 개인을 행동재무학에서 조사해 보면요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해요. 이익보다. 그래서 이 예측 중에서 떨어진다라는 그 폭락 예측이 굉장히 더 강하게 시장에 반영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떨어진다는 거에다 투자를 했을 때는 생각보다 수익이 크게 난 경우들이 많거든요. 공매도도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그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두려움이 행동을 훨씬 더 많이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떨어질 요인을 갖고 있다고 느끼면 바로 팔아버리는 개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에 투자하는 것들이 승률이 높아 보이는데 반대로 아까 그 테슬라 사례처럼 숏 커버링이라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아까 멜빈 캐피탈처럼 아예 그냥 마진 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CNBC라는데 짐 크레머라는 사람이 매드머니 진행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매도 치지 말아야 될 그런 주가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이번에 보면 인수합병이 될 수 있는 회사면 절대 공매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죽어라고 안 돼가지고 공매도를 쳤는데 뭐 우리 얘기는 아니고 헤지펀드들이 만약에 쳤는데 갑자기 합병이 일어나면서 이 쪼그라들어서 망하기 직전 회사가 어느 회사에 합병이 돼버리면 어때요? 갑자기 펴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난리 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요즘 조지아 주식이라고 조지아 주식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조지아 주식은 뭐냐면 이번에 애플카 때문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아차 조지아 공장, 네. 그러니까 애플이 기아랑 기아 자동차랑 이제 협력할 것 같다라고 이제 거의 결정 났다고 이제 막 시장에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 기아차의 조지아 공장 근처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요번에 오늘 특별히 다 상한가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조지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지아주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한가 쳐버렸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다른 호재가 터져버리면 공매도 쳤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그냥 30% 올라버렸다지 지금. 네. 그죠? 그냥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치펀드들조차도 지금까지는 정보가 대칭이 안 됐으니까 네. 지들만 알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나쁜 뉴스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공매도를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히 합병을 하기 전에 회사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나쁜 소문을 계속 내요. 그래서 합병할 때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합병할 거예요. 그러면 사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B라는 회사가 비싼 게 좋나요? 싼 게 좋나요? 싼 게 좋죠. 그러면 이 B라는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주가가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뉴스를 계속 내보내요. 그러니까 발표할 뉴스가 10가지 있다면 그 중에 나쁜 뉴스를 그때 몰아서 내보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떨어지면 그때 그러니까 기준일을 정해놨잖아요. 네. 우리로 말하면 3월 1일자 종가를 갖고 얘를 만주 사기로 계약을 해놓는 거예요. 네, 네. 그럼 3월 1일 될 때까지 죽어라고 떨어뜨리는 거죠. 뉴스를 내보내서. 싸게 살려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3월 1일 날 가까이 가서 거의 최저가 갔을 때 덥석 사면 되잖아요. 그쵸. 미리 사면 어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보가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일 때는 돈을 벌 거리가 많은 거예요. 네. IB 같은 데들은 증권사 IB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도 아시아나 그 합병 얘기가 나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망가졌는데 아시아나가 합병하는 그 저기 미래스테우가 아시아나를 사는 뭐 이런 거 있을 때 저 같은 사람한테조차도 그 뉴스가 들어왔단 말이죠. 얼마에 사기 위해서 계속 뉴스가 나올 거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 정도 되면 사면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지금까지 이런 해치펀드들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거고 네. 또 하나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해치펀드가 왜 저렇게 아까 역사적인 수익률들 있잖아요. 막 높은 수익률을 왜 발표할 수 있었냐면 레버리지 때문인 거예요. 지들이 갖고 있는 돈이 100억인데 네. 배팅을 1000억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를 치는데 만약에 10대 1이 싸운다고 쳐보자고요. 옛날에 영화 보니까 그 누구죠? 임창정이 70대 1로 싸웠다고 그랬나? 17대 1요. 네. 17대 1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게임이? 네. 그런 것처럼 공매도 해치펀드가 다글다글 긁어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큰 돈으로 눌러버리면 그 합쳐지지 않은 개인이라면 마음을 합치지 않은 개인이라면 그 산산이 흩어진 개인들은 그냥 풍지박산 주식을 던지겠죠. 네. 그러니 얼마나 승률이 높겠어요. 큰 돈 갖고 공매도를 칠 때 뭐 그러니까 공포스럽게 떨어뜨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네. 그리고 막 언론 사용해가지고 방송하고 뉴스 내보내고 막 이러면 어떻겠어요? 이건 싸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진짜 어른과 아이의 그렇죠. 싸움이죠. 진짜로 만약에 자기가 정당하게 싸울 거면은 정말 연대를 만들어서 한다면 정당하죠. 근데 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일으켜서 지 돈은 100억 넣고 사실 10배를 일으켜서 1000억으로 상대방 개인을 막 압도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러면은 이게 얘네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부분들로 보면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역사 중에 네.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부분은 어땠냐?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대표님은 이쯤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공매도라는 게 어찌 보면 해치펀드 기관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제도인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정보의 우위가 있었고 네. 자금의 우위가 레버리지 쓸 수 있어서. 네,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개인들한테 너무나 불리한 이 네. 제도가 네.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은행의 수익성에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해치펀드는 독립적인 회사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해치펀드가 썼던 제도가 공매도 제도, 레버리지 제도라 그랬잖아요. 네. 그 레버리지 제도, 공매도 제도는 원래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기관이 너무 마진이 그걸 좋게 하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처음에 열어줬던 거죠. 제도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은행이라고 생각해보자고. 미국의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시작된 네. 제도예요, 이게. 네. 지네가 그냥 예대 마진으로만 하는 거는 약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줘서 돈 버는 사업을 열어준 거예요.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네, 네. 레버리지를 줄 수 있도록 네. 제도를 열어준 거예요. 지금 헤지펀드가 100억 넣고 1000억까지 쓸 수 있다. 이거 제가 과장한 건데 담보를 걸어야 됩니다. 네. 근데 레버리지는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이 라임 사태 다 그 레버리지에서 온 거예요. 왜? 네. 라임이 최대한 땡겨가지고 그 땡긴 돈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돈을 땡길 수 없었다면 돌려막아서 그 거대한 덩치를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벌써 뽀록 났겠죠? 네. 근데 레버리지를 쓸 수 있으니까 했던 거거든요, 이게. 그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 금융기관이 그걸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헤지펀드에게 주식 빌려주고 돈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용어가 있어요. 프라임 브로커. 누굴까요? 증권사입니다. 우리나라도 프라임 브로커를 할 수 있는 증권사는 현재 5개밖에 없어요. 일정 규모가 돼야 되죠. 프라임 브로커는 어떤 사업일까요? 땅 짓고 헤엄치기? 왜 주식 빌려주고, 예, 돈 빌려주고, 예,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너무 무식하게 말한 거예요. 저 증권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런 면이 없잖아 있겠죠. 그래서 한국이 왜 미국의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데보다 한국의 증권사가 다소 약했냐? 이 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프라임 브로커라는. 왜? 한국에도 헤지펀드가 있어야 그 사업을 하니까. 그죠? 2012년에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헤지펀드. 한국형 헤지펀드. 처음에는 다 죽었다가 지금은 엄청난 사업이 됐는데 어쨌든 라임에게 돈을 빌려준 데가 누구냐? 프라임 브로커. 그게 누구냐? 우리나라 정규 대형사들. 걔네가 프라임 브로커 사업도 하거든요. 네. 예, 같은 데인데 사업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빌려준 거예요. 그죠? 그럼 빌려주는 사업이 왜 나왔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매도 왜 나왔냐? 이 제도권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이런 걸 규제하는 게 뭐냐?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바이든이나 옐런이나 이런 사람들이 옐런이 도드 프랭크법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도드 프랭크법은 뭐냐? 이런 헤지펀드나 이런 데처럼 이 증권회사가 프랍 트레이딩을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레버리지를 막아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NCI라든지 그러니까 은행이면 BIS 비율이라는 거 있죠? 네네. 그거 이 위험하지 않도록 니네가 나가 떨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네. 증권사에도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투자 못하도록 무한대로 못하게. 네, 레버리지 일으키지 못하도록 프랍 트레이딩 못하도록 그게 도드 프랭크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 미국이 각성을 한 거예요. 네. 그걸 만든 사람이 볼커. 그래서 볼커 룰이라고 합니다. 그 흐름이 지금 왔고 지금 정부는 아마 그쪽에 있는 쪽으로 보여져요. 네네. 규제 쪽. 당장은 안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구 열진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씀드릴게. 그러면 게임스탑 관련해서 아까 멜빈이나 뭐 시타델 같은 데들이 그렇게 공격을 할 때 갑자기 로빈후드가 갑자기 뭘 했습니까? 게임스탑 주식을 한 사람당 한 주밖에 못 사게 만들어 버렸죠. 네. 예. 그럼 얘네들이 개인에 대해서 배임한 거다. 이거 일론이 욕했잖아요. 네, 로빈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조사 나왔죠. SEC에서 로빈후드 니네 조사인데 걔들이 그게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그 바로 이틀 뒤쯤에 미국의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은을 공격한다. 얘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이제는 은이다. 그래서 은을 공격했어요. 근데 그들이 조용하죠? 네. 게임스탑처럼 성공을 못했죠? 네. 왜 못했을까요? 은은 커머디티 거래를 할 때는요. 커머디티 거래를 하는 그 거래 기관이 증거금을 걸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거래를 해놓고 갑자기 근데요 저 돈이 없네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래를 하고 싶으면 네 돈이 있다는 걸 일단 증명해. 그러니까 네가 돈이 있어. 만약에 거래해서 망가지면 네 돈 갚을 수 있는 돈을 여기다 맡겨놔. 약간 부동산 계약금 같은 느낌이네요. 그걸 증거금이라고 해요. 네네. 이 증거금을 선물 거래에 대한 증거금을 다루는 그 기관이 은 거래 증거금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증거금이 커야만 거래가 일어나니까 네. 개인들이 거래를 못 해버리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거래를 뭐라고 그랬냐면 해봐 그럼 더 올릴 테니까. 진짜로 2009년도에 저는 어떤
시장에 살았냐면 증거금율이 네. 10% 미만인 시장에서 저는 커머디티 거래를 했던 사람인데 네. 갑자기 2009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미국이 이걸 30%까지 확 올려버렸어요. 증거금. 그러니까 증거금을 높이면 무슨 효과가 날까요? 거래가 확 줍니다. 네. 그리고 투기 거래가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리죠. 예. 진짜 거래만 남게 되죠. 이런 것처럼 SEC라는 데가 그럼 로빈훗은 어떤 데인가요? 로빈훗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주식을 사잖아요. 한 사람이 개인이 사잖아요. 그러면 결제가 얼마 걸려요? 3일 걸려요. 그러면 3일째 실제 주식이 들어오는 이틀이 뜨게 되죠, 공중에. 네. 이 이틀 동안 로빈훗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빈훗도 증거금을 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거느냐? 그 거는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클리어링 하우스라 그래요. 결제 기관. 그러니까 선물이나 이런 거래를 할 때, 금융 거래를 할 때 얘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테크니칼이 있고 디폴트가 있는데, 테크니칼 같은 경우에 클리어링 하우스로서는 부도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모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직 부도 전 국가니까, 이런 것처럼 이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그런 청산소가 하는 역할이 큰데, 로빈훗에 관해서도 그들이 증거금을 올리라면 올려야 하는 거죠. 이틀 동안 니들이 그걸 들고 있는 동안 네가 얼만큼을 걸 때까지는 우린 못 믿겠어. 돈을 더 걸어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주식 사는 거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만약에 규제하려고 하면 지금 같은 일들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생긴 것처럼 투자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그것도 좀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은 같은 거는, 커머디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매도하고 이거를 뭐 이렇게 담합해서 올리기에는 불편한 대상이라는 걸 이번에 알았을 거예요. 예, 클리어링 하우스처럼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금 관리가 훨씬 더 타이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대표님, 공매도라는 게 개인에게는 유익을 가져다 줄 만한 뭐 거리나 그런 건 없을까? 공매도는 두 가지 커다란 원래 사용 용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해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내가 어디를 투자하는데 네. 반대로 떨어질 걸 생각해서 이쪽은 공매도를 쳐놓는다든지, 네. 개인이 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로 풋옵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종목 옵션이라 그래서 삼성전자 콜옵션 거래도 되고 풋옵션도 거래돼요. 그러면 해지를 위해서는 이 공매도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드는 옵션, 풋옵션으로 하는 게 해지는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굳이 공매도로 해지할 필요가 없는데 비용이 높은 걸 하면 손해가 커질 가능성이 많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매도의 지극히 위험성, 아까 헤지펀드들이 왜 이걸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세요. 네. 그런 조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갑자기 역순환이 일어나는 일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나는 무한대로, 그러니까 아까 그 마진콜이라는 거는 무한대 손실이에요. 네. 이 기초자산이 올라가는 만큼 손실이 그만큼 배가 커집니다. 제가 아까 안 읽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숫자를. 아까 그린라이트 캐피탈이요, 201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공매도 쳐서 얻은 수익 있잖아요. 네. 어떤 수익일까요? 테슬라가 떨어져서 생긴 수익이겠죠. 그 수익을 단 하루 만에 75%를 날렸어요.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따박따박이 아니에요. 공매도 자체가 옵션처럼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콜을 당하거나 이거에 대한 숏 스퀴즈가 발생해버리면 무한대 손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좋은 투자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부터 언제나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인버스 투자에 관련된 거나 레버리지를 말씀드릴 때 특별히 제곱 같은 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1배 투자는 그래도 감당이 있어요. 떨어진다는 거에 투자를 하더라도 올라간다는 거에 투자를 해도 1배는 내가 감내하면 돼요. 2배, 3배, 뭐 곱버스라고 그러던가요? 네네. 뭐 이런 거 3배짜리 하시면요, 그냥 내가 마음도 먹기 전에 그냥 파산이에요. 그냥 3배로 이게 손실이 확 와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좋은 마음으로 기다렸던 거 할 수가 없게 돼요. 마진콜이 돼버렸으니까. 이번에도 지금 저희 삼성전자 사갖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 내려오죠. 3배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감당이 되겠나 지금. 지금 10%가 아니라 30% 손실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견디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힘들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3배나 빨리 가려고 하세요? 근데 빨리 가는 건 좋은 거긴 해요. 좋은 건데 레버리지 쓸 때는 그게 안 됐을 때 그 대가는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투자해야 되냐면 이제 길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주식을 사서 길게 보라는 뜻의 장기 투자, 그것도 맞는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우리는 계속 투자할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됐죠? 이제는 캐피탈 게인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당분간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몇 년간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금융 투자를 생활처럼 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생활처럼 할 때 3배짜리를 막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굴곡이 너무 심하게 생겨요. 고통이, 마음적 고통이 너무 커져. 순간적으로 커진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따박따박 정상적으로 잘 금융자산을 관리하면 되는 거야. 전에는 안 했거든, 관리를. 그냥 은행만 넣어놨거든. 이제는 얘를 이런 식의 투자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제발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라든지 공매도라든지 인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향을 투자하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다 배수를 넣는 행동들은, 레버리지를 넣는 행동들은 정말 우리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그 기다리는 시간을 없애버릴 수 있어요. 참아야 되는 투자가 있거든요. 있어요. 어떻게 계속 올라갑니까? 가치를 보고 기다려야지. 그런데 그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게 레버리지예요. 그 대표님, 제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마지막으로 생겼는데요. 네네. 그 가끔씩 작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엄청난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하신 분들이 네네. 활용하지 않은 분들에게 약간은 좀 내가 더 잘했지라는 그러실 표현에 수 뭐 있죠.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그러실 수 말이에요. 있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실패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 길이 맞았는데 빨리 뛰어갈 수도 있고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사태가 왔을 때 레버리지 쓴 사람은 그 고통의 무게가 배가 아니라 3배, 4배씩 무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게를 개인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깊이 있는 그런 그 확신하에 투자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일 뿐이지. 깊이 있는 확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 근심의 무게 아래서 포기가 돼버려요. 결국 이 좋은 길에서 이건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꽤 좋은 장이 1, 2년 계속 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온 거는 잘하셨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불려놓은 돈, 우리가 1,000만 원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1년도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2,500만 원 돼 있어요. 이게 2년 뒤, 3년 뒤에 제가 우리 애들 뭐 장가 갈 때나 뭐 할 때 쓸 수 있을 돈이 됐을 때나 성공한 거지, 당장 올해 6월 달쯤 됐을 때 한꺼번에 대규모로 투자한 거가 손실이 50% 나버리면, 손절을 해버렸다 그러면 처음에 투자했던 1,000만 원보다도 더 내려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승률 게임이 아니에요. 10번 중에 9번 땄어. 의미 별로 없어요. 왜냐면 마지막 10번째가 너무 심하게 당해버리면 다 토해내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승률 게임 아니에요. 손실을 작게 가져가는 게 졌지만 승리한 걸 수도 있다고요. 이번에 손절을 해야 되더라 이럴 경우.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지금 질문 주신 걸로 보자면 레버리지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런 거예요. 길게 할 일이라면 이게 네. 너무 그렇게 급하게 손 내밀고 손 젓고 막 이렇게 하지는 말자. 네. 어차피 계속 투자해야 될 테니까 너무 빨리 가는 거에 너무 집착은 하지 말자. 네. 빨리 간 사람 칭찬해주고 네.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야 그게 뭐야, 그건 투자가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누가 말해도 뭐 제 주변에서 누가 저희 회사에 누군가가 잡주란 말하면 제가 뭐라 그래요? 왜 남의 주식을 잡주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레버리지 했다고 뭐 투자를 모르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가 결정을 할 때는 나는 좀 너무 급하면 난 잘 못하더라고. 난 시간이 너무 없으면 오히려 당황하더라고. 난 그냥 조금 느리게 가는 게 좋아. 뭐 이런 태도가 좋다는 거죠. 왜? 네. 계속 할 일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무게라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만약에 그런 뭐 영끌 했는데 압박이 와서 반대 매매 나가요. 그 심정이 이게 어떤 돈인데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했다가 투자한 건데 그게 싹 쓸려. 반대 매매 뭔지 아시죠? 원래는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 매도 나가면 되는데 반대 매매는 더 과하게 나가요. 증권사가 충분히 그걸 잡으려고 700만 원어치 팔아버린다고요. 그거 당할 때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를 갈면서 뭘 할까요? 다음번에 더블 날 걸 찾겠죠? 네. 좀 더 빠른 걸 찾겠죠? 왜? 당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어디로 갈까요? 이런 투자, 적극적이고 빠르고 강하고 화끈한 거, 이걸 찾게 되면 투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한 번 당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건 너무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기보다는 길게 할 일이니까 조금씩 배우고 조금 천천히 가도 네. 길게 할 거니까. 지금 금융시장은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금리가 말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길게 제가 단언 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1년, 2년, 3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그걸 너무 땡기려고만 안 하시면 네. 괴로움도 좀 덜 하실 것 같고 네. 결국 의미 있는 돈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자, 저희들 뭐 레버리지나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런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들을 활용하지 않아도 저희들 다 노후도 준비 잘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네네. 하겠죠? 충분히 지금 네. 한 2, 3년간 기회가 온 거고 네. 이때 중간중간에 큰 조정이 올 거예요. 네. 아주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게 뭐냐면 다 내 돈이고 이자 아니고 이런 사람은 좀 덜 힘들잖아요. 네. 그런데 레버리지 일으켜서 했을 경우에 내가 빌려다 간 돈이면 이자가 또 오늘 이번 달에 이자가 7% 나가야 되는데 네. 내가 10% 빠졌어. 그럼 나한테 17% 손실처럼 다가온다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으나 적게 할수록 좋다. 그죠? 내 돈인 게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네. 어차피 10% 떨어졌다가 20% 올라갈 시장인데 10%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막 20%갈 거야 그러면서 미친 듯이 웃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아프다고. 아픈데 참을만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을 수 없는 상태는 만들지 말자. 네. 제가 영끌을 한 거에 대해서 전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렇지만 영끌을 하면 길게 못 갈까봐 너무 무겁고 힘들까봐 길게 가도 되는 장인데 네. 충분히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이자가 조금 더 적게 그리고 너무 위협적인 이자가 되지는 않도록 예,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앞에 좀 약간 생소한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요. 이제는 그 아까 제가 말씀 정보의 대중화라는 거, 그러니까 대칭성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계속 이제 발굴해내고 그것들을 공개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 이제 헤지펀드의 영역이라고 봐왔던 레버리지와 공매도 투자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드린 건데 이것들도 저희가 얼마든지 저희 쪽으로 가져와서 쓴다면 어떤 게 있겠냐라고 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ETF에 있어요. 헤지펀드 ETF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베타라든지 헤지펀드 ETF들이 있어서 롱숏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을 저희들도 쓸 수 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자의 수준이 높아지면 전략적으로 좀 더 수준이 되면 꼭 그렇게 뭐 10억, 20억 되는 분들만 맡겨서 하는 걸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것들은 그걸 따라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훨씬 더 비용이 된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설명을 좀 드렸고요.